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광조 원장입니다. 25년 시험 대비 GS 1순환 소방계 법령 밴드 스터디 1주 2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 법률이죠. 자, 어제 목적 받고 75페이지 소방시설법 목적 조항과 비교해서 봤습니다. 예방, 경계, 진압 이런 것들은 소방 간의 업무라는 거죠. 자, 정의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죠. 소방 대상물에 건축물도 있지만은 선박, 뭐 산림, 인공 구조물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다. 관계인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소관점이에요. 소관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관리자는 이제 우리가 관리사무소 소장님 생각하면 되고, 점유자가 임차인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되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직접 점유자가 아니라 간접 점유자가 되고, 임차인을 간접 아니죠. 이 소유자가 간접 점유자가 되고, 직접 지금 점유하면서 쓰고 있는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랍니다. 둘 다 점유자가 됩니다. 이제 민법에서 물권에서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관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외울 것들은 아니에요. 쭉 넘어가고요. 저처럼 책을 분책을 해가지고 여러분 갖고 계셔도 될 것 같고, 소방의 건축환경법의 예상 문제 482페이지 부분을 저는 그냥 등본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계인 정의 문제 2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쭉 한번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 쭉 넘어가서 제10조 소방 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봅니다. 어제는 근데 이걸 했네요. 했죠. 그래서 제2항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3항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것을 문제 4번에 제가 만들어 놨죠.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 세 가지 쓰시오. 그래서 통합 천재에서 이 문제들을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방 업무의 응원. 응원은 우리가 응원하면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도 응원이겠지만, 실제로 도와주는,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도 응원이라 합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지리산에서 불이 났을 때는 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다 전부 다 응원 요청을 서로 각자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소방활동 들어갑니다. 소방활동 제가 예전에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무지막지하게 다 외웠는데 순환이 거듭될수록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기는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소방청장, 본서장이라고 하죠. 본부장, 서장. 자, 화재 전환재해는 환환재해로 정확히 알아놓으세요. 그 밖에 이익반상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를 출동시키고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소방 활동이란 겁니다. 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자, 방해되는 행위가 있으면 그냥 위법성이 추정돼 버려요. 그게 바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방해 행위를 하는 자가 내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 즉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저는 법학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눈에 탁탁 보이고 잘 아는데,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자문 요청을 2개나 받았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안전 보건법에 관한 규칙에 2024년도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스기 수화설비 방호구역 있잖아요. CO2, 특히 CO2가 설치된 현장, 방호구역이 이제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사각형이나 했을 때, 여기에 이 출입구까지, 이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 10m가 넘고 이산화탄소, 소액 저체온기가 100개가 넘는 현장은 여기 방호 구역에 산소 또는 CO2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러한 규칙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2024년도 1월 1일 날. 그래서 물어보신 분은 저희 현장인데, 점검 현장인데 지금 저희는 이런 게 없는데 법 위반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법제처를 검색을 해가지고 이 규칙을 봤는데 자문자 700개가 넘어요, 조문이. 근데 항상 제가 법문도 중요하지만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공포와 동시에 시행인지, 아니면 아무 말 없으면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뭐 20일 이후부터 뭐 시행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부칙 조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0개 정도 되는 조항이 쭉 열거되고 이제 부칙 조항이 나오죠. 그래서 부칙 조항에 이 시행되는 시기, 법률의 효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나와 있고,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이 뭐 600 가령 89조의 2인가 돼요. 근데 이걸 딱 집어가지고 부칙조항 여러 개의 조항 있잖아요. 이 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바로 시행된다 이렇게 돼 있고, 바로 밑에 줄에 689조의 2의 내용은 경과 기준을 둬가지고 2년 동안 유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만 이 설비들을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칙 조항이 중요하다는 거. 자, 근데 경과 규정이 뭘까요? 일단 이게 좀 깊게 들어가면, 일단 이 법이 시행은 된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은 되는데,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현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소위법 금지 원칙이에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벌써 경과규정을 뒀던 얘기는 소급해가지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이 현장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당사자의 신뢰보호,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을 갑자기 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성이 너무 이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면 기본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은 기본권 침해가 되는 순간 이 법하고 유연적인 법률 규정이 돼요. 그래서 경과 규정을 둬가지고 완충 장치를 둔 거예요. 2년 동안은 유예를 한다는 거예요. 2년 안에만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설치 안 하는 것이 가장 이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고, 이게 바로 소위법 금지 원칙에도 철저하겠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사법보다는 이러한 이건 경제적 기본권 제한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좀 완화가 된다 했죠. 왜 그럴까요?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보호 이런 어떤 공익적인 법익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공익과 사익, 또는 어떠한 사익과 사익 간의 비교 형량, 그 다음에 공익과 공익 간의 비교 형량, 이게 바로 재판관이 할 일이에요. 전부 다 여기서 귀결이 됩니다. 보시면. 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시간 많이 허비하니까 좀 처음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다 했고, 자, 그래서 소방 지원 활동이 있고요. 소방 활동은 아닌데 이거 외에 다음 각고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5번에도 이걸 만들어놨는데 별표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 이런 것들 하는구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울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예전에 막 외우고 했는데 시험 때까지 못 가져갔어요. 자, 그리고 생활안전 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면 뭐 벌이 막 벌집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말벌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북나고 나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외웠어요. 이벌 포태, 첼태 뭐 포태 뭐 이런 식으로 끼고 이염 제거, 끼어 있는데, 끼어서 고립돼 있는데 이걸 이염을 제거하고 내가 구출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짜 다 외웠어요. 스토리 한 개 따가지고. 근데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담비 조명, 이제 끼어가지고 있는데 담비가 내렸다, 목이 말랐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소방대 이 생활안전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은 1차는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문제예요. 말벌을 퇴치하려다가 나머지 지붕을 깨뜨렸다, 물어달라 한다. 민사상 책임이 들어왔을 때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제를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소송 수행에 필요한 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진짜 고생하시죠. 119, 뭐 진압반 이런 분들, 화재 진압반 이런 분들이 제일 고생하죠.
모든 소방 관이라 하면은 조금 강약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잖아요. 근데 모든 소방관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화재 진압반, 119 구조대 뭐 이런 분들. 자,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제 19조를 볼까요? 자, 화재 등의 통지. 그래서 현장을 이런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에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2항은 뭐냐면요. 이러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보세요. 이런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면은 굉장히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근데 시도의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미리 추상적인 법률이라든가 이 중앙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중앙행정부가 아니라 중앙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각 시도의 조례로 각 지역마다 산의 위치도 다르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예요.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 9번에 놔뒀죠. 시장에서 창공을 바라보고 목적 건물에 이어물인 석유 회로에서 불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외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죠, 여러분. 문제도 파악하면서. 자, 그래서 뭐 자체 소방대 또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자,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그래도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자,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사이렌을 또 사용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사이렌을 사용하면서 출동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 2, 3, 5 보세요.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 끼어들거나 가로막는다. 이것은 보나마나 뒤에 가시면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 그래서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21조 뭐 제3항을 위반한 자는 뭐 어떠한 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자, 공동주택 중 위임하고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이건 포괄적 위임 아닙니까? 아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하겠죠.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를 하면 안 되고. 자, 설치 기준 방법, 방행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10번 봐보세요. 별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와 화재 진압 및 구조 구호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해 쓰시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은 지엽적이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기가 출동.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번에 또 전용구역 설치 대상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그 다음에 3층 이상의 기숙사, 그 다음에 시행령에 다 이런 걸 놔둔다 했잖아요. 이런 거. 문제 15번 보세요.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 방행이 5가지 쓰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법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냥 문제로 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12번 보세요. 486페이지. 그래서 지금 문제 12번 보고 나중에 시행령 때는 안 봐도 되겠죠. 그래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5가지 쓰시오. 486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일단 눈으로 확인하시고 시행령 볼 때 다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그 다음에 앞면, 뒷면, 주위에 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진입로에 또 쌓거나 주차, 그 다음에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면 안 되겠죠. 전용구역이라고 표시 자체를 지워버리면 모르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밖의 방법으로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보시면 이러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 중 비고 내용 2가지 쓰시오.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 같은데 126개 기술사 때 나왔다는 겁니다. 기술사 일 나왔을 때 이것만 딱 쓰고 땡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에 이 근거 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을 해야겠죠. 이 법률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시행령 내려가고 시행규칙 필요한 거 써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방향, 뭐 입법사항 뭐 이런 거. 자, 법률 계속 봅니다. 소방활동구역 설정. 자, 소방대장입니다. 소방대장은 이렇게 따로 임명을 하죠. 어떤 환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러한 소방대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이걸 이제 우리는 또 확인해야겠죠.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을 뭐 기자라든가 경찰관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제24조 보시면 소방활동 종사 명령이 있어요. 자, 본소장은 또는 소방대장은 환난재해 그 밖에 상황이 발생 현장에서 잘 보세요.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우연히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하여금 너도 사람을 좀 구출해줘, 아니면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해줘,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법을 모른다 해도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게 의무사항으로 돼버리면, 즉 의무사항이 되는 뒤에 보면 벌칙 조항에서 이걸 만약에 시킨 대로 안 했을 때 벌금을 물린다거나 과태료를 처분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될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그쵸? 그럴 때 벌칙 조항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본소장은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는 소방활동의 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다만 다음 갖고 연한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냐다. 이게 시설관리사시면 이거 쓰라고 나오기는 좀 희박한데 구조를 한번 파악하시라고. 법률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이 좀 있어요. 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이구간 사항이 발생한 게 그 관계는 뭐라 했습니까? 소관점이라 했죠. 소유자, 관리자. 아파트에 불 났는데 관리소장님이 소방활동 비용을 내가 지급받겠다,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 소유자도 마찬가지고. 자, 고의로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물건을 가져갔다, 어떤 물건인 것을 막론하고 물건을 가져버린 사람은 비용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제 처분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위급한 상황이니까 뭔가 토지나 대상에 대해서 강제 처분도,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도 막 끄집어내야 되고, 파손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적법한 행위로 봐요. 자동차를 파손시켰어도 진입하기 위해서 소방차 진입하는데 자동차가 막 주차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손을 시켰다, 밀어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위법한 행위라면 손해배상이라고요.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가 생겼을 때 청구하는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피해가 생겼을 때 메꿔준다는 그러한 취지는 같지만, 손해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은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했을 때 손실보상. 특히 토지 수용의 경우는 헌법에서 토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아예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토지라는 이 물질이 국가 전체적으로 공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고속도로를 내야 되는데 당사자가 허락 안 해준다 해서 이것을 공공 수용을 못 해버리면, 공영 수용 못 해버리면 막대한 지장이 생기니까, 나라 경제. 근데 나라 행위는 적법하다는 거죠. 하지만 보상은 제대로 해라. 손실보상입니다.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반면에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로, 위법한 직무에 인해서 피해를 끼쳤다 하면 일단 손해배상이라는 겁니다. 뒤에 계속 그래서 손실보상,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나머지 2, 3, 4, 5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6조도 그렇고 시험에는 나올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규정이 다 있으니까 이런 거 다 적법한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조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이고, 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긴급조치가 당연히 가능해야겠죠. 방해 행위는 하는 사람이 경고를 하고,
그다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어요. 제지에는 아마도 체포라든가 감금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자, 소방 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 장치 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구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소방 용수시설 받고 비상소화 장치 봤어요. 그리고 이 문제 14번 보면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 시행령으로 한다 했는데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수의 취소, 뭐 허전하다 이런 식으로 외웠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의사라든가 치료해야 되니까 간호사, 기자 뭐 이런 사람들. 자, 15번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미 파악은, 자, 어떠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이 자체로 위법성이 추정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이 정당한 사유가 내가 있습니다,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위자한테 굉장히 엄격하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효용을 해하고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것을 방해하면 이것은 위법성이 추정되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위법성이 이미 추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제 이름만 딱 봐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당한 사용을 하고 있다, 즉 정당한 사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당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이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법학적으로 제가 풀어드린 거고 외워야겠죠. 어쨌든 간에 정당한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여러분. 편하게 있어. 편하게. 사장집에 이제 직원을 데려가지고 사장님이 직원한테 편하게 있어. 편하게. 예전에 뭐 개콘 본 것 같은데, 저는 편하지가 않은데 뭐 이런 거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그냥 그런 분들은 편하게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소방기본법 법률은 거의 다 끝나버렸어요. 쭉 넘어가고요. 자, 뭐 한국소방안전원도 있다 뭐 이런 거. 제10장 벌칙 한번 봐볼까요? 50점. 자, 여러분 2차에 이걸 쓰라고 나오진 않겠죠. 뭐 가능성이 뭐 제로는 아니지만, 하지만 1차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보시면 제우시죠. 벌칙 해가지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장 센 형량이죠. 그래서 이건 형벌의 종류 중에 하나가 징역이 있고 하나 벌금이 있어요. 근거도 있죠. 근거. 징역은 노무행위를 시키는 거고, 근거는 그냥 가도만 넣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심조 제2항을 위반해서, 심조 2항이 뭐였나요? 저는 이제 연필로 적어놨어요. 여러분도 심조 2항 찾아보고 연필로 적어놓어도 괜찮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딱 수식을 하고 있죠. 이 말을 못 막는. 그러니까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로 그냥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해하는 자가 본인이 직접 정당한 사유가 내가 있어서 내가 방해한다 이런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것을 위반해서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방해만 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위력을 사용했다. 위력은 뭐냐면요, 내가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내 밑에 조폭 똘마이들 한 30명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믿게끔 하는 것도 어떤 그러니까 진짜 누가 봐도 이 초등처럼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위력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럴 때 풍채도 있고 이런 사람이 그런 말 하면은 위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력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믿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시계가
그런 것들이 위력입니다. 위력. 그러니까 말로써도 성립할 수 있어요. 협박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다. 뭐 가령 내가 회사 대표인데 너 왜 우리 회사 들어와서 막 경고소리 막 함부로 울리고 그냥 소방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굴복해서 기세에 눌려서 점검을 못할 수도 있잖아. 위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 고의죠. 과실도 아니에요.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 그 다음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예요. 상해와 다릅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대한 훼손이 결과가 일어나야만 상해가 됩니다. 근데 폭행은 침만 뱉어도 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니까 삿대질만 해도 폭행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처벌하는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거예요. 내가 천지신명께 빌어가지고 너를 반드시 천벌받게 하겠어. 이것은 협박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협박은. 해악 고지는. 내가 너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행사해서 방해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 효용을 해한다. 파손한다. 이거 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돼요. 손괴죄 효용을 해한다는 얘기. 파손 또는 왜 효용까지 뒀냐면, 가령 여러분 식기가 있는데 밥 먹는 그릇을 깼어요. 그럼 파손이죠. 근데 밥 먹는 그릇에 가래침을 뱉거나 오줌을 싸버렸어요. 그럼 그때는 효용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깨끗하게 씻을 수는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그거에다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가 없겠죠. 효용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이렇게 법학도가 왔을 때는 굉장히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생각들을 담을 필요는 없고 좀 첫 시간이니까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애울사항이 아니구나, 재밌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제4호 보시면 제28조를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했죠.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방금 전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위반했을 때는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세죠, 벌칙. 자, 그리고 벌칙 중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도 있고요. 나중에 1차 공부할 때는 이걸 다 외운 다음에 1차 객관식 푸는 게 아니라 1차 객관식을 풀고 이 법령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돼요. 자, 형법상 강경규정, 특례, 뭐 이런 것들은 빨리 사라져야 돼요. 음주도 약물을 했다 심장애 상태에서 봐주는 것은 독일법상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해가지고 원자행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봐주는 건데 좀 잘못된 거 구법입니다.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자, 양벌규정. 여기 보시면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이렇게 되는데, 대한방전 회사도 이 대한방전 주식회사라는 법인격이 있고요. 이렇게 이 법인은 자연인과 대비되는, 그러니까 자연인과 똑같이 인격이 법적으로 의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방전은 법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저거, 그 다음 남은 임직원들이 쭉 있죠. 15명이. 근데 양벌규정은 뭐냐면요, 이런 저라든가 다른 임직원들이 어떠한 여기서 업무에 대해서 54조과 원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저라든가 임직원들을 처벌하는 거 외에 그 법인도 개인은 일단 놔두고요. 그 대한방전은 회사에게도 벌금령을 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과한다. 그래서 양벌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서가 있는데 우리 법원은 이 단서 규정을 거의 사문화시키고 있어요. 아예 적용을 안 시킵니다. 이걸 해버리면 법정에서 맨날 이 싸움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제해달라고, 나 상당한 주역 감독을 결리하지 않았다고 이 싸움만 돼버리고, 그러니까 거의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인정을 거의 안 해요. 자, 근데 양벌 규정 이 조항이 의미가 있는 게, 이 양벌 규정 조항이 없으면 처벌을 못해요. 못합니다.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학에서는 양벌 규정, 즉 양벌 규정이 과연 옳냐, 이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거냐면 이 법인은 사람처럼 신체가 없잖아요. 근데 벌금을 매긴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사형을 시킨다, 징역을 징역에 처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느냐. 즉 이 법인에게는 이 형벌을 가할 어떤 실익도 없고, 그 다음 형벌 자체를 본질적으로 가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부족론이라 하는데요. 법인에게는 형벌을 가할 수 없다. 근데 긍정설이 좀 다수설이에요. 긍정설이 이 양벌 규정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재 등등 봐라, 우리 이야기가 맞지 않느냐. 법인이 신체가 없어도 법인격 해산시켜, 회사를 청산시켜버리면, 해산시켜버리면 사형과 똑같다. 그리고 벌금도 매길 수 있지 않느냐. 양벌 규정 봐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삼아서 한번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좀 첫 시간이니까. 자, 그러면 법인은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부정론자들은,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들도 극소수는 아니니까. 이 사람들 오히려 양벌 규정을 자기들 규정을 합리화시켜주는 규정이라고 또 기세등등합니다. 뭐냐면 봐라, 이 규정이 없었으면 처벌을 못하니까 일부러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궤변 같죠. 그래서 참 지금도 이제 탄핵심판 하고 있는데 뭐 정치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별의별 궤변들이 오가고 있죠. 한 것은 그냥 했다 하고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벌 규정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행령 봅니다. 자, 시행령 봅니다. 시행령 제1조 2는 여기는 가볍게 그냥 넘어가고요. 이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방에서 민원센터 설치 운영. 자, 그리고 제2조 2, 아까 시행령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대상 지역에 대해서 위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곳에 설치를 한다는 게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시도지사의 재량이 또 인정되고. 소방령은 말 그대로 소방의 힘이죠. 힘. 소방의 힘, 이야기니까 힘입니다. 힘.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7조의 12 봅니다. 제7조의 12. 그래서 소방경력자 전용구역 설치다. 아까 문제로 보고 또 보는 거죠. 그래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방법 해가지고, 소방 자동차가 접근하시고 밑줄 그어놓으세요. 연필로 그어놓으세요. 접근하시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변에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자, 단서도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 동에 접근해서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하나의 전용구역을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한 경우에는 소방청이 정하는 경우에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소방청장이 정한다 했어요. 소방청이 정하는 게 아니라 소방청이 정하면 시행규칙이 되겠죠. 소방청장, 사람이 정할 때는 이것은 행정규칙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고시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겠죠. 자, 전용구역 방해의 기준도 아까 우리가 문제로 잠깐 우리가 봤었고, 그래서 문제 12번. 자, 그리고 제8조 소방활동구역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을 한번 봐야겠죠. 이것은 우리가 문제 14번에 있었죠.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꿨어요. 문제 14번 보시면 487페이지. 그래서 수사 업무 종사하는 사람,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취재인력, 기자죠. 그 다음에 수의사 면허 취소했다. 소방활동 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장물의 소관점이죠. 그 밖에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 허죠. 그래서 허전하다. 전가수 통통 이렇게 였어요. 그래서 전가수 통통, 전기가스, 수도, 통신, 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저는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조 한번 보실까요? 자, 보상위원회 제척기 폐피가 나오는데, 그 전에 이건 보상은 뭔가요? 손실보상 나오죠? 그쵸? 아까 화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에게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어떤 손실이 생겼을 때는, 손해가 생겼을 때는 이때는 손실보상이라 했죠. 적법한 행위로 보고, 위법한 행위였으면 손해배상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막 재미가 있으시면 보셔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손실보상액을 이러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제척기피 회피관은 이것은 모든 이 제도에 다 적용이 돼요.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뭐 기피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쵸? 불공정한 결정을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판례가 아니라 결정이랍니다. 결정. 그래서 결정을 할 것 같다. 나 이거 불리할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나 기피하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딱 이렇게 둔 거예요. 법에서. 자, 그렇고 제척 기피 회피는 뭐냐? 제척은요. 자, 보상위원회 위원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법원이든 지방법원이든 대법원이든 이러한 재판관 중 한 명이 당 각구의 어느 안에 해당하면은 그냥 제척돼 버려요. 제척은 뭐냐면 누가 기피 신청을 하든 아니면 스스로 회피를 하든 안 하든 그냥 법률상 이 사람이 찡겨서, 그러니까 끼어서 결정을 하거나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그냥 무효가 돼버려요. 이게 바로 제척의 효과입니다. 한번 볼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똑같겠죠. 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는 사람 심의안건 청구. 윤석열 가령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뭐 김건희 씨가 만약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럼 당연히 제척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금방 들어오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또는 위원이 심의안건의 청구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이나 또는 친정이었던 경우, 한번 이혼을 많이 하셨다면, 가정에서 뭐 처형이었다거나 이랬다면, 그 다음에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증언 또는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했으면 아무래도 공정한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사후 읽어보시면 되고. 이해되시죠? 자, 기피는 뭐냐?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또는 여기에 또 해당하는데 모르고 심의 의결을 한다거나 재판을 해버리면 나중에 당연 무효가 돼요. 그것은 또 입증해서 무효라는 것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거 제척사유 있는 사람 또는 제척사유 아니어도 공정한 심의 의결 또는 헌법재판소 같은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위원회 또는 헌법재판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의결로 이를 결정해요. 그래서 판례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관 중 한 명 또는 여기는 이제 보상위원회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고등학교 정말 중마고였던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또는 정청래 국회 소치위원이죠. 정청래와 정말 친했던 친구다. 이걸로 기피 신청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조금 주관적인 사유라고 보겠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거예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서 재판을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 모르고 이 재판관이 됐어요. 또는 보상위원회 위원이 됐어요. 그러면 위원은 그냥 스스로 회피를 해야 돼요. 의무사유입니다. 이게 바로 제척기피 회피예요. 계속 나오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행규칙 갑니다. 그 전에 이제 54페이지에 여러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전용구의 설치 방법 이런 거 글이라고 나오진 않겠죠. 근데 이것까지 제가 문제로 만들어 놨는데 통합천재에서 이제 다 읽고, 그러니까 반복 학습이니까요. 대신 1순환 때는 아무래도 이 본질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해야겠죠. 지금 뭐 문제를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전 과목은 그렇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계속 비슷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일반 기준이 있고 이제 개별 기준이 있는데, 일반 기준 보시면 이 위반행위 횟수가 많아질수록 과태료가 가중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를 받은 경우에는 괘씸죄죠. 이제 보다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 상습범, 누범입니다. 누범 가중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이 경우 기간이 1년인가 아닌가 이런 기간이 있으면 이때 처벌을 받았다. 이때 한번 처벌을 받았는데 이때로부터 1년이잖아요. 이렇게 1년.
1년 안에 또 같은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가중해서 처분하겠다는 거니까 이 시기와 이 종기가 중요하잖아요. 자, 이것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 그러니까 적발한 날이 아니에요. 적발을 했지만 부과를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쵸? 이의제기해가지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처분을 명확히 받아야 돼요. 이 시기부터 그 처분으로 다시 같은 위반을 해서 적발, 왜 지금 이 종기는 적발된 날일까요? 자, 적발이 된 날로 안 보고 이 부과처를 받은 날을 보면은 계속 이의 제기하고 지연 전략 써가지고 이 법원에 또 막 항소 제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1년 도과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남목은 넘어가고요. 자, 답은 보시면 과태료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를 경과실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옆을 적어놓은 경과실. 과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경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습니다. 중과실은 민사 영역에서 거의 고의처럼 취급을 해버려요. 형사법적 영역에서는 중과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고의가 아니면 과실은 그냥 과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과실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좀 봐주겠다는 얘기죠. 자,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시해로 외웠는데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자, 위반 행위자 본인이 화재 등 재난으로, 꼭 화재가 아니어도 이러한 재난으로 재산의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사업 여건이 악화돼가지고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자, 그 밖에 위반 행위 정도, 위반 행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서 강경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는, 이 형사법 영역에서도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개별 기준은 이제 뭐 1차에 나올 수도 있겠죠. 보시면 당연히 1회 때, 2회 때 과태료가 더 가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규칙 봅니다. 그래서 제6조 보시면 문제도 나와 있지만 제6조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 시행규칙에 담은 다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에 제가 놔뒀을 거예요. 문제 문제 4번에 있습니다. 문제 4번. 그래서 크게 비상소화장치는 이렇게 함, 소화전, 소방호스 이렇게 돼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받아가지고 소방호스 및 관창 여기 있죠. 소방호스 및 관창은 형제기죠. 형제기에 적합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비상조치 함이 있죠. 옥내소화전 함 안에 호스 관창이 있죠. 비슷한 거예요. 비상소화장치랑 옥내소화전 비상적으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성제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것들 다 써야 됩니까?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쓰겠어요? 조문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것은 그냥 법령에 따라 이렇게 쓰면 돼요. 법령 이렇게 광의로 다 맞는 말이에요. 법령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법령에 따라 청장이 정말 청장 쓰면 안 되고 소방청장 써야겠죠. 경찰청장 이제 소방청장인지는 써줘야 되잖아요. 고시하는 성제기에 적합한 것을 설치할. 성제기라고 쓰시면 안 되고 이건 다 쓰자는 얘기죠. 제가 짧게 읽은 것이고 이것만 좀 짧게 법령에 따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소방 지원 활동 넘어가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부분만 볼게요. 자, 소방 용수 표지 봅니다. 별표 2번. 제가 안 본 부분을 보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걸 왜 볼까요? 보니까 대차나 시행규칙은 이렇게 정말 세부적 기술적인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이런 보상규칙 청구를 해야 될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쵸? 근데 이런 것들 모르니까 행정사라든가 법무사한테 맡기는데 어느 정도만 그러니까 법학까지는 전공 안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법리가 있다면, 그쵸? 이런 것들 직접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간이 정말 아깝다 그러면 이제 맡겨야겠지만 할 줄 알아도. 자, 그래서 소방 용수 표지. 자, 이 부분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 16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맨이잖아요. 맨 녹색으로 하는 게 좋죠. 제가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녹색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맨홀 뚜껑이잖아요. 맨홀 뚜껑. 이렇게 맨홀 뚜껑은 통합 천재 때 또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첫 시간이니까. 자, 맨 남자가 육사 갔더니 팔뚝이 두꺼워졌다는 거죠. 그렇게 외웠죠 우리가. 그리고 소주도 안 먹는, 술도 안 먹는답니다. 소주는 저주하겠다, 먹지 마라.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전에 이게 황색이었어요. 그래서 황소를 씹어 먹었다 이렇게 갔는데 지금 노란색이니까 비슷하게 연상해서 황소 씹어 먹는다. 그래서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cm 선을 그 둘레. 이것도 잘 처음에 잘 안 써서 선둘다까지 따버렸어요. 전 선둘다. 이거 외우는 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까. 외울 수 있죠? 그래서 지하에 설치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소방용수 표지를. 용수 표지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소방용수입니다. 소방용수. 제가 착각했어요. 이거 소방용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다의 경우에 이 소방용수 표지는 동그라미 쳐주고요. 다음 강목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마 그리러 나올까 싶긴 한데 17번에 문제 17번에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고요. 통합천재 또 보고요.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 그래서 시험에 이미 6회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는 공통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설치 기준, 소방용수 시설별로 설치,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법령에는 이 그림이 없어요. 이 그림은 있죠. 이 그림은 법령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 이것은 이해를 위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문제 18번 한번 봐보세요. 18번 봅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나왔죠. 이 부분도 쓰라고. 그래서 주거지역, 사목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할 때는 소방 대사문과 수평열을 100m 이하가 되도록. 그러니까 좀 촘촘히 설치하는 얘기고, 감옥의 지역, 즉 여기가 아니었어요. 좀 완화해서 140m 여러 수평거리를 완화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기법은 뭐 주상공백 외백사로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소화전의 설치 기준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그러니까 문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전상 요구, 뭔가 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뭔가 상해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상해군이라는 얘기예요. 유고 가서. 그래서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을 하고요. 지하식 또는 지상식 구조로 하고, 소방용수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교 구경은 65mm로 합니다. 그 다음에 탑이죠, 탑. 이것은 빅뱅의 탑이에요. 오징어 게임 2에 나왔던데. 자, 탑이 훈장 100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100개. 전투를 잘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에서도 전투력이 좀 셌잖아요. 탑 100개. 근데 1517 부대예요. 1517 부대. 어쩔 수 없이 구구단처럼 의성으로 외워야겠죠. 그래서 급수탑은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탑이 유고슬라비아에서 전상을 입고, 하지만 이 훈장을 100개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1517 부대에 가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저 낙지 사요. 저 낙지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낙지를 좀 먹여야겠다. 몸보신하게. 그래서 저 낙지 사요. 이렇게. 그래서 저 낙지 사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흡수하듯이 너무 맛있어서 막 먹었다. 낙지를 씹지도 않고 정오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후식으로 치토스를 먹은 거예요. 치토스. 자, 흡수 정오. 치토스가 여기 있습니다. 치토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차 10개가 빠졌어요. 암기법에 차 10개. 자, 차를 쉽게 주차하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치토스를 먹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취직을 시켜줘야 먹고 살죠. 탑도 전상 군인이지만. 그래서 사원이 6명 있는, 즉 사원 이렇게 하고 사원이 60명 있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줘가지고 가봤더니 저 상자를 열심히 나르면서 탑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다 외웠습니다. 이걸 원래 통합 천재 때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했어요. 자, 6개 때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셔야겠지만 이것은 필수입니다. 숙제. 이걸 한번 외워보세요. 이거 암기법 따지 않으면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잘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소방기본법이 다 끝났고요. 이제 목요일부터는 소방시설법 들어갑니다. 소방시설법이 가장 중요하죠. 화재 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두 개가 쌍두마차입니다. 거의 법령에서 50%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세세히 정말로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